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내드렸을 뿐인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2,900만 원.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태호 씨는 평범한 60대 가장입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갑니다. 형제자매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기만 했고 결국 정 씨가 어머니 통장에 6개월간 1,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증여세 294만 원 부과 통지서였습니다. 자신의 돈을 어머니 계좌로 보냈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여러분도 가족끼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5월부터 국세청은 AI와 스미핑이라는 감시 기술을 동원해 가족 간 자금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입금, 반복된 인출, 이체 메모 하나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붙습니다. 999만 원씩 쪼개 보낸 돈, 부모 계좌에서 자녀 카드 결제된 기록, 통장 공유 사용 등 이 모든 것이 사전 증여 또는 차명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가족 간 돈 거래가 어떻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서화와 절차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만을 봅니다. 특히 5월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소액다건 입금과 통장 공유에 대해 전면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끼리 나눈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모르면 당하는 증여세의 진실. 지금부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숨은 리스크와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실전 전략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 잘못하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법에서는 대가 없이 주는 돈을 증여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식 통장에 돈을 보내거나 자식이 부모께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계약서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기면 넘긴 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도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돈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니까 괜찮지 않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5월부터 국세청은 감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고액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액이어도 자금 흐름이 의심되면 바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AI와 스미핑 기술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돈을 여러 번 나눠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면 자금 세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999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부모 통장에서 자녀의 카드가 결제되는 경우, 또는 이체 메모의 용돈, 병원비 같은 말이 적히면 모두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설명할 서류가 없다면 세금 외에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족 간 거래에 대한 조사는 늘었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도와준 거다, 빌려준 거다, 이런 말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이자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 3.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끼리 통장을 함께 쓰거나 현금을 주고받고 있다면 이미 세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심되는 거래를 강도 높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좋은 마음만으로 돈을 주고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줬는지, 언제 갚을 건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작은 실수가 어떻게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호 씨는 60대 초반 자영업자였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6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형제들은 도와주지 않았고 정 씨는 어머니 명의 통장에 직접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국세청에서 증여세 290만 원이 부과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항의했지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이 없었고 거래 목적을 증명할 자료도 없어서 결국 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영호 씨는 아버지 통장을 함께 쓰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태왔습니다. 하지만 입금액이 5천만 원을 넘자 국세청은 용도를 증빙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이 씨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통장의 사용 내역이 아버지와 뒤섞여 있었고 결국 증여로 판단돼 과거 기록까지 조사받게 됐습니다. 진미선 씨는 아들의 전세 자금을 도우려 딸 계좌를 거쳐 9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우회 증여로 판단했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총 1,0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돕는 일이라도 문서나 기록이 없다면 모두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거래를 증명할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의 입금이라도 증거 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과 날짜, 상환일과 이자율, 서명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분은 본인이, 한 분은 상대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자 입금입니다. 돈을 빌릴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소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송금하고 이체 메모에는 이자 지급처럼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 관리입니다. 용돈, 축하금 같은 표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여, 병원비 차용처럼 거래 목적이 대여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이체 후 문자나 메시지로 이번 달까지만 쓰고 꼭 돌려주세요처럼 기록을 남기면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거래 기록 정리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다면 날짜, 금액, 계좌 정보를 엑셀에 정리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관 기간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과거 거래 내역을 요구받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을 거쳐 돈을 보내면 국세청은 이를 우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을 통해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면 의도적인 증여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누가 누구에게 왜 어떻게 보냈는지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결혼 축의금, 병원비, 학원비처럼 큰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마음만으로 주고받은 돈이라도 기록이 없으면 법은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기록을 남기며 거래 메모도 신중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방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제대로 준비한 덕분에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자 씨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하려 했지만 가족끼리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하지 않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마쳤고 4천만 원이 비과세 한도 내 금액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 소명 요청이 왔을 때 계약서와 공증 문서 덕분에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70대 부부 사례입니다.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이체했습니다. 이자율은 연 4%로 설정했고 이체 메모에는 2월 이자 지급처럼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은 이자 내역을 문서로 정리하고 함께 서명한 뒤 보관했습니다. 국세청 점검이 있었지만 문서와 흐름이 명확해 조사는 바로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정용기 씨입니다. 어머니와 공동 통장을 사용하다 손주 학원비 등 여러 지출이 발생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입금 금액과 지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설명서를 만들어 파일로 보관했으며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했다는 확인서도 첨부했습니다. 조사 당시 자료를 제출하자 이체 사유와 금액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세금 없이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거래라도 목적과 흐름을 문서로 남기는 것만으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돈을 주었는지, 어떻게 갚을 예정인지, 언제까지 정산될 것인지를 상대방과 합의하고 글로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도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족 간 거래에는 이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5월 이후 국세청의 감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체 메모 한 줄,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세금을 결정짓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준비만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체크리스트와 함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을 빌릴 땐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날짜, 금액, 상환일, 이자율, 서명까지 포함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이자를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이체 메모에는 이자 지급 같은 문구를 꼭 적으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이체 메모는 감정 표현 대신 생활비 대여, 병원비 차용처럼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통장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입금자와 출금자를 구분해 기록하고 거래 흐름은 엑셀이나 메모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에 대비해 과거 거래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가족을 거쳐 돈을 전달하면 우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직접 보내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곱째, 돈을 보낸 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 이자입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덟째, 복잡한 양식은 필요 없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거래 목적과 정산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가족 간 거래 내역을 점검해 혹시 증여로 오해받을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족 간 돈 거래는 마음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감정이 아닌 남겨진 기록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냈다가 2,900만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 정태호 씨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정 씨는 단지 어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형제들 중 누구도 나서지 않자 조용히 매달 병원비를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 씨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보낼 때 병원비 차용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차용증을 써두었다면, 간단한 협의서라도 작성했더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이건 병원비 대신 드리는 돈이고 2년 안에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한 장의 문서만 있었더라도 억울한 세금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 씨는 그 일 이후 형제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세금까지 떠안게 되자 상실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 일인데 왜 나만 책임져야 합니까? 그의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지만 법의 기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정 씨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모든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와 기한을 분명히 기록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혼수 비용을 요청했을 때 정 씨는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가족 전체의 의식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주고받기 전 반드시 대화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법은 마음을 봐주지 않지만 기록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부터는 더 안전하고 더 평온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지 법률 지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들과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이제 단순한 마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의 눈을 마주보며 기록과 증거로 말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말없이 나눠왔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결혼자금, 아이들 학원비까지 모두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충분했죠.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고받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보내고 이체 메모도 신중히 적으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 흐름과 목적을 기록해두면 불필요한 오해와 과세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가족의 신뢰를 지키고 마음의 상처를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을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지혜롭게 가족을 지키려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래가 있다면 한 장의 종이부터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정보가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록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흔적이 오래도록 당신의 따뜻한 진심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작은 지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